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상호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얼굴이 좀 까매졌어요. 요새 야외 집회 참석하시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네.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피곤해요. 피곤해 일단. 일단 뭐 주말은 기본적으로 없어졌고 뭐 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는 일도 있는데 또 시간 내서 집회 참가해야 되고 쉽지는 않네요. 체력적으로도 다들 그럴 거예요.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말을 갖고 싶다 뭐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 그 행위 자체가 그 피곤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어수선하고 이게 비상식적인 뭐 이런 뉴스들, 비상식적인 뉴스 아니면 동일한 뉴스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자꾸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은 저번에 의회도 또 열렸었지 않습니까? 그 김영환 표 예산 다 통과시켰던데 거의 다. 큰일 하셨습니까? 저희 위원회는 그 현안 사업인데 그 사업의 적절성을 더 따져보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뭔 사업이에요? 일하는 바퍼 사업. 바퍼. 맞아, 바퍼 예산이 심각하죠. 한 50억 중에 한 10억 깎았나요? 15억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일하는 바퍼 사업에 대한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단 그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예산이 그 대량으로 증폭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의 어떤 적절성이 증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일부 사업을 해보고 거기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장단점들을 따져보고 그 추후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해보자. 그러면 10억 잘린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일단은 그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그 이 상반기 때 사업 해보고 그것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는지 계획대로 잘 가는지 그리고 정말 도민들이 그것들을 원하고 기업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익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적절성이 평가가 되는지 그거를 좀 보기 위한 거죠. 아니 지난해 그 장애인들 이제 권리중심 일자리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한 500개는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여태까지 어떠한 그 경험치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체크해 봐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작 바퍼 사업의 경우에는 막 예산이 팍팍 늘어나요. 거기다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질 나쁜 일자리. 이것을 도가 먼저 나서서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이게 도정의 정책으로서 맞나 이런 생각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업들 돌다리도 두드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덥석 가요. 그래서 두드려 가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었고 농가나 기업체가 일감을 줬어요. 자,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럼 기업은 거기서 이익을 본 거예요. 근데 이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럼 누구를 위한 거냐 이런 거고 사실은 또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이 일량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일량이 지금 어느 정도 차이 있느냐 그런 그 증명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소소하지만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또 훼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적절성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그 박진 의원이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건 뭐 고양이한테 생선 갖다 준 거 아니냐라고 거기까지 가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도 대협력관이 제주도까지 날아가가지고 마늘밭도 보고 오고 충북연구원 초빙연구원은 도덕밭 보러 가고 요새 SNS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주 바퍼가 그 어떤 그 명분 이런 거에 공감하는 분이 많은데 일자리 사업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볼수록 봉사 플러스 일자리 하면서 뭔가 자꾸 냄새가 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저희 의회의 몫인 것 같습니다.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총 예산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이 뭐 적절성이 있는가 이런 걸 좀 한번 더 꼼꼼히 그게 이제 임금의 개념이 아니고 활동비 개념이에요. 이걸 자원봉사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것들이 많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 시간에 10,000원은 줘야 되는 거지 최소한 어르신이라고 5,000원만 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이제 맞아. 노동이다. 근로다를 하면 바로 걸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 위원회가 국힘 의원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정말로 진짜 사업이 잘 되고 원래 취지대로 잘 되면 그 다음에 예산 살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 통과됐더라고요, 거의. 뭐, 네, 그러게. 뭐더라? 파크 골프 네. 통과됐고 또 논란이 많죠, 파크 골프.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통과됐는데 잘 지켜보도록 하고 네. 오늘 에피타이저가 더 주제처럼 됐습니다. 좀 전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오 인용일 각하이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각을 해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한국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저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192명이 찬성해서 탄핵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헌재에서 이것을 인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한국 민주주의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특히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가 가장 핵심적 사유였습니다. 이 헌재에서도 이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데 국민들을 심각하게 배반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위헌인데 배반은 아니다.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헌재가 정치적 판결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국의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항상 헌재나 사법부에서 해결되는 이런 구조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좀 불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의회제 국가였으면은 계엄하기도 힘들었지만은 계엄을 하게 되면은 내가 불신임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모든 그 국무위원들이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이렇게 힘들고 심지어 국무총리 탄핵은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 이거는 한국 정치가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미 낡은 게 아닌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또한 이렇기 때문에 헌재가 정치적으로 계속 판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정치적 행보는 뭔가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다음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이러한 하나의 메시지가 또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주된 내용이 4가지죠. 처음이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냐, 아니면 또 국무회의를 적극적으로 소집을 했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 좀 증명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죠.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특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지체 없이라는 것들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 내용을 보고 정말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고요. 좀 또 솔직히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적지 않다. 그런데 또 뜯어보면 정말 이 양반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꼼꼼히 봤구나라는 또 생각도 이미 지나서 제가 이게 긍정의 힘으로 한번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뭐 그도 나름 그렇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의 임명 부분. 자, 이게 이제 헌법 제111조를 위반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라고 했어요. 위반했는데, 자, 여기서 또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았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또 피해가는데, 좀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명분이 없으니 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꼼꼼히 본 이상에 그렇다면 계엄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람. 자, 이 사람은 명분이 충분히 나오니 이것은 파면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파면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덕수 하나에 대해서는 불쾌하지만 한덕수 하나 버리고 큰 거 잡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납득하기는 좀 힘들죠. 헌법 63조에는 명확하게 국무위원이 위헌 행위를 하면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헌재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행위가 맞다라고 하는데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정혼란 뭐 이런 문제까지 연결시켜 봤을 때 한번 진짜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을 거고 국정혼란을 넘어서 대국민 혼란이 일어났을 거거든요. 이 정도면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보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왜 이런 판단을 하시는지 예전에 한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게 나온 거 있죠. 대법원이었나요?
그 우리 왜 그 저기 청와대 이전 문제 그 수도 이전 할 때 자 이게 그때도 좀 해괴망측한 그게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게 좀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었다. 근데 어쨌든 다 좋습니다. 다 양보하고 좋으니 이제는 어쨌든 간에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 않겠느냐. 전 그래서 이제는 그 헌법재판소도 몰릴 만큼 몰렸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중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국무회의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힘이 없어요. 이게 심의기구라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기기 시작하면은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도 국무총리는 자기 집 걸고 막았어야 되지 사실. 근데 뭐 그걸 못했던 것은 또 아쉬운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이 없으니 뭐 그거에 따라서 탄핵을 인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한 거라면 그 다음 수순은 뭐 역시 정치적인 판결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된 거 환영한다. 만시지탄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탄핵안이 발의는 됐죠. 근데 보고는 안 됐어요. 상정은 안 된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은 끝났어요. 좀 전에. 아무 의미가 없죠. 부총리잖아. 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그 최상목 현재 그 대행이죠. 자 이제 그 탄핵을 해야 되는 의미는 없어졌다고 보지만 사실은 이 양반이 대행 업무를 맡으면서 사실상 그 자의적으로 그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그 사업들을 그 보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서 온 것들을 거부권을 막 남발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 다음에 평가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탄핵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형사법적으로 책임질 것들은 책임져야 되고요. 책임 물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선례들을 잘못 남겨놓으면 우리 후세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례들은 명확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 일단은 뭐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법적 판단은 뭐 그 이후에 뭐 차근차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 판단은 지금 최상목 우리 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이 의미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계엄에 동조했다. 이 내용인데 뭐 가봐야 또 기각 나올 거고. 중요한 것은 한국 정치를 이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 계속해서 뭐 국회에서 이야기해봐야 이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거리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한가하게 뭐 이런 평론하고 있을 때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들부터 거리로 나와서 뭐 저 같았으면은 지금 상황이라면 단식도 하고 거리에서 싸움도 하고 뭐 삭발도 하든 이런 어떤 결기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뭐 있습니다. 삭발도 하고 다 했어요. 단식도 했고. 시의원이 단식하다면 뭐 국회의원들이 단식해야지. 한박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할 일, 그리고 거리에서 그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될 일 다 병행해서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진정성을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나 아니면 이런 그 사법 쪽에 그 좀 그런 마음들이 전달되기를 바라겠고요. 사실은 그 뭐 우리 그 국회에서 탄핵을 많이 남발했다라고 그 국힘이나 그 구구 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는 지금 우리 구구를 대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지금 권한대행들, 자, 이 사람들은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습니까? 옛날 윤석열 씨부터 시작해서 한덕수, 최상목 매번 거부입니다. 하나도 국회는 국민들의 대의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뜻을 계속 거부해버립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탄핵 남발이다라는 것에만 자꾸 이슈를 만들거든요. 오늘 한덕수가 탄핵에서 기각이 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자꾸 탄핵이 잘못됐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볼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거부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봐야 되고 거부권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법적인 책임들 그다음에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계속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 문제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스웨덴의 예체보리 대학인가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많이 떨어졌죠.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여당이 야당이나 다른 진영과 협력해가면서 하는 것이 찾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서 거의 최하점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여당이 생각해볼 문제죠. 먼저 어떻게 하면 좀 더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양한 논의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느냐 이게 먼저인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뭐 거부권 행사 이 문제로
나아가고 더 안 돼서 안 되면은 결국은 사법적 문제로 해결하자. 이런 자세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 사법적 잣대를 들이우는 것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명확성을 갖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고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정치적인 해석은 시기적으로 또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인 명확한 판례들을 남겨둬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100% 동의합니다. 국회는 아고라의 장이에요. 토론의 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네네. 그러나 그걸 뭐 주먹 다짐이 싸우고 지금처럼 그렇죠. 유치하게 싸우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토론으로 싸우고 그러면서 새로운 그 의견들을 도출해내고 거기에서 변화를 이뤄내고 그 변화가 발전의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국회가 어쨌든 그런 기능들을 못하는 것들은 지금 사실 뭐 그 정부 여당의 그 책임이 크다. 자, 이게 그게 증명이 되는 거는 윤석열 씨가 자꾸 탄핵하니까 우리는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는데, 자, 국회가 가진 권력이에요. 탄핵이라는 게. 자, 국민의 뜻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니 계속 거부권만 행사하니, 그것도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권만 행사하니, 그러면 국회가 가진 최고의 탄핵이라는 권한을 행사한 건데, 자, 이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중재하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행정부에서. 그리고 계엄을 선포했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행정 권력이 압도적으로 의회 권력보다 높은 것 같아요. 똑같은 선출 권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국회의원들은 뭐 잘못하게 되면 정치적 판단도 받고 사법적 판단도 받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잘못을 해도 탄핵하기 이렇게 어려운 구조. 사실은 이것은 행정부 권력이 의회 권력보다 훨씬 세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주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너희들도 잘한 건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극단 정치로 계속 가는 양상이 한국 정치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두 가지가 막 혼전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권력 구조 얘기를 아까 처음부터 하시고 네네. 지금 일단 당면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하시는데 권력 구조 문제는 막판에 네, 또 한번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일단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복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든 뭐 기각이든 선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언제 할지 모르는데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름대로 우리가 또 예측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늘 뭐 정확한 시그널이 뭐 나온 건 아니지만 그 판결문에 좀 읽히는 부분들을 보면 그 한덕수의 내란에 그 동조했느냐 아니면 그 국무회의를 적극적으로 소집을 해서 내란에 동조했느냐, 자, 요것에 대해서 그 증명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각 의견이 나온 건데 저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한덕수가 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증거들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윤석열이 한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자, 그래서 증거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파면은 100% 확신이 된다.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한 기각 이유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판결문에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네. 일단 기각의 핵심 내용이 권한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모든 권한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을 선포한 사람도 윤석열이고 그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지시한 사람도 다 윤석열이라면 이 책임을 이제는 헌재가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걱정되는 것은 하나 있긴 해요. 그 각하 문제인데요. 그것도 근데 좀 살펴보니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게 탄핵 기간들을 보면은 한 64일 정도 걸렸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92일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101일째거든요. 네. 근데 헌재가 이제 와서 각하를 한다. 절차적 문제를 삼는다. 이것은 오히려 헌재가 자살골 넣는 거거든요. 각하는 뭐 도저히 각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저는 의미 있게 본 게 지금 5명이 그 기각 의견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명이 이제 그 각하, 1명이 이제 인용을 했는데, 자, 이제 이게 보면요. 여기에서 우리 극우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래요.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성향을 계속 거들먹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향대로 판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우리가 잣대로 들이미는 거지 그분들의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으로 뭐 어떤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편리에 의해서 그들이 편리에 의해서 그냥 이게 재단하고 했던 건데 그것에 대한 우려는 없어졌다. 딱 법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었다. 네네. 그 문영배 재판관 극우 쪽에서 아주 그 공격을 하는 그분은 기각을 네. 냈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 성향 밖에서 얘기한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 상관없는 판결이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서도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우리 재판관들의 보면 그 선서문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라고 딱 있습니다. 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자, 우리 재판관들이 자, 오늘 판결 나온 것들 보면 그 재판관들이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정말 100% 탄핵 아니면 방법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네, 뭐 법적 판단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 정치적 성향이 아니거든요. 헌재에 대한 위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법적 판단은 뭐 얘기해 주셨고 헌재의 정치적 위상 문제로 판단했을 때 파면하는 것이 헌재가 지속될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고가 어떻게 날지 몰라도 헌법재판소가 과연 남아있을지 또는 이제 그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할지 이런 거에 대한 아마 국민적인 논의는 계속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모레 2심 선고를 받아요. 네, 2심 물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한덕수,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 그래서 슈퍼 이끈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거 들었을 텐데,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2심 선거도 상당히 중요한지 사법적 이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고, 또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일승같이 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윤석열도 아웃시키고, 이재명도 아웃시켜라. 시켜서 이러한 기류가 일부 있긴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온 그 정치적인 갈등에 이제 그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윤석열 대 이재명의 그 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깨끗이 물러나 주면 이 갈등들이 봉합되지 않을 거냐.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그 판단들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 앞으로 국가에 대한 어떤 발전, 비전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이것은 저희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법적인 판단이 우선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선거법에 대해서 1심에서 나온 것들이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들이 법학자들한테서도 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선거법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무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좀 자꾸 정치가 사법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현하는 사람인데요. 어찌됐든 이번 26일 재판에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심에서 나왔던 내용이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큰 정치적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결단을 한다면 이 정치적 국면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에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폭발적 반응, 선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회제와 같은 새로운 정치 체제 그리고 새로운 공화국으로 가자 이런 큰 정치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새로운 방식일 텐데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국의 대통령들의 임기를 한번 보면은 13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자기 임기를 제대로 마친 분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특히 6명이 사법 처리를 받은 국가예요. 그리고 그 중에 7명 중에서 4명 중에 2명은 쿠데타에 의해서 밀려났고요. 1명은 망명, 1명은 암살당한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제의 한계가 이제는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대통령제가 계속해서 극단적 정치, 팬덤 정치와 결합되면서 한국 사회의 전체 국민들을 아주 두 개로 싹 분할하는 이런 국면들이 계속 간다라면 한국 민주주의에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는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헌재가 판단하는 이런 정치인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부터 계속 앞장서. 저는 그 얘기를 좀 기다려봐요. 그 얘기를 네, 할 알겠습니다. 건데 지금 이재명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또 같은 얘기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 얘기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큰 결단을 뭐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이게 제1야당의 그 대표로서 그것도 또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 더군다나 이제 그 위기 속에서 과연 이거는 이제 감정적인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당신이 물러나면 우리는 여기가 평온해질 거야라는 것들도 다분히 그 이제 좀 그런 속에 있어요. 이거는 정치도 과학입니다. 그리고 국가 운영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들이 지금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때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지금 시기에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옥자디 극우들이 그럼 반겨할까요? 반겨하지 않습니다. 극우를 보는 것이 그리고 아니라요? 우리 중도층도 그렇습니다. 반겨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피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또 이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있는 것들은 그리고 왜 사법적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뭐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그 시스템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어쨌든 이것이 이 난국을 수습하는 것들은 누가 물러나고 뭐 이러는 것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어떠한 그 해결 의지 그리고 해결의 실천 이런 것 속에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결단이 사법적 결정이 난 이후에 발표하면 사실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결정이 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진짜 여론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 재판을 경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저 오해하지 마시고 법적인, 사법적으로 이 정치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글쎄, 사법적으로 정치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주장. 이것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파면은 파면이고, 대통령이 그 다음에 되는 거는 그 다음 얘기니, 갖다가 묵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에 의해서 가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통합이라든가 어떤 그런 많은 이제 극한적인 대립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로 이제 가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할 수도 있다. 또 그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어떤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헌법이든 아니면 법률이든 녹여낼 것들은 녹여내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 정서적인 공감대 속에서 같이 이루어질 것들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들은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계속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거 얘기 말씀 나눠볼까요? 그 대통령제 중심의 대통령 중심, 지금 현재의 권력 구도, 이게 이번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뭐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뭐 개헌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주장도 사실 지금 있는 상태고, 뭐 지금은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사법이 다 뭐 이렇게 재단하는 이런 사회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현재 대통령제 권력 구도랑 막 맞물리는 것 같거든요. 그때 미래지향적인 그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그런 권력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아무리 부정을 해도 행정 권력이 막강한 상황입니다. 뭐 도저히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의회제 국가였으면 당연히 뭐 내가 부신하면 바로 바뀌는 거고 탄핵 절차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강하지 않거든요. 힘들지 않거든요. 이것 자체가 행정부 중심의 권력이 더 우위에 있는 국가.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정치적 갈등으로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법부와 헌재가 판단하는, 즉 이 사법부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단은 국민이 아닌, 그리고 의회가 아닌 사법부하고 헌재가 한단 말이에요.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차피 저는 이번 대선 전후로는 개헌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1인 중심의 대통령 중심제, 이것이 한국에 끼친 폐해를 이제는 충분히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 단계입니까? 그게 정치적 문제를 이제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야겠죠. 예를 들어서 의원대 각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결선 투표제라든지 국민 소환제라든지 국민 투표제라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의회 중심제도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이제 출발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이제 3권 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법, 입법, 행정인데 사실은 사법부는 선출직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사법부는 선출직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데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국민들의 함의를 모아서 법을 계속 그래서 바꾸자는 거죠. 바꿔서 시대에 맞게끔 바꿔나가요. 그리고 법을 준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법부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두 군데, 입법부와 행정부인데, 여기는 국민이 줍니다, 권력을. 자, 둘 다 선출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의 모순이 납니다. 이게 국민이 줄 때 한 곳에 권한을 주면 이 다툼이 들어갈 텐데, 두 군데다 권한을 줘놔요. 그러니까 이쪽 권한과 이쪽 권한이 다투게 됩니다. 이게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의 어떤 폐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주는 권한은 단일한 것이 좋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게 얘기도 나오죠. 내각제 얘기도 나오고 이제 중임제도 나오고 이제 대안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마 이제 그런 쪽에서 아마 논의가 더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나 이제 국민 소환제 사실 국민 소환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우리 지방의회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도 소환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단체장도 그러는데 이제까지 소환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신 선출해 놓은 국민들이 4년 동안 그 권한을 위임해 놓은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탄핵을 하고 그것을 사법부에서 이제 판단하는 그동안의 함의를 모아놓은 법적인 근거를 해서 탄핵을 하는 거로 이렇게 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매 건마다에 국민들이 나서서 무언가를 할 때는 이게 직접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가 갖는 폐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의 정치를 얼만큼 그렇게 좀 잘 손봐서 이 좀 순기능적인 것들을 잘 이어나갈 것이냐 요렇게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의원이시니까 도의원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는 계속해서 변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도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대의제 하면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면적으로 대국민으로 확장되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정치 시스템이 과연 민심을 반영하고 있느냐 이거는 봐야죠. 의회제 국가였으면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 개헌하면 바로 아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0일이 넘게 하더라도 현재 행정 권력을 새롭게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면은 이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 같은 건 바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의회가 이제는 국민에게 어떤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시대다. 21세기다. 이런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저도 부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이 국민 소환제가 갖는 이게 실제적인 실효성, 효능감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보자는 거지. 사실은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조건 반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갖는 시스템 속에서 갖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현 가능한 어떤 권력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야 되죠. 네네. 그런데 지금 국회가 견제를 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 견제들이 좀 매끄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좀 조정하고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는 가능한데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봐야겠다. 이런 정도 의견이시라면은 오늘 아주 좋은 논의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논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파면 되는 거예요. 언제 된다니까요. 된다고 했잖아요. 언제 되냐고. 저는 이번 주 안에 파면하는 것이 금요일 정도. 저는 28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가 넘어가면 헌법재판소가 몰립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이번 주 넘어가면 진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요. 그래서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이런 이제 추기경 말씀도 있고 교영 말씀도 전하던데.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미룰 때까지 미뤘어요. 절차적인 것들 꼼꼼히 다 챙길 거 다 챙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늘어지면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를 넘기면 서로 위험하다. 아니, 국정이 마비되는 게 아니라 한 국가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현재는 바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안에는 뭐 당연히 결론을 내야 된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인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두 분께서는 파면을 예상하기 때문에 또 초치는 기각되면 이런 과정을 해서 얘기는 안 하도록 하고. 그렇죠. 아니 기각은 우리가 아니, 얘기를 안 하셔야 돼. 안 하셔야 생각을 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국민정황권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하여튼간 그 헌법재판소가 조속하게 뭐 지금도 늦었지만 이번 주까지는 한번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